2026년 2월 28일 37년간 이란을 철권 통치한 최고 지도자 아야톨리 알리 하메네이가 이스라엘과 미국의 합동 공습 작전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평소에 엘리베이터로 5분 이상 걸릴 정도로 깊은 벙커에 은신하고 있어 쉽게 타격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이날은 고위 관리 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정보가 미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의 정보에 추적됐습니다. 이날 아침 8시 10분 이스라엘 전투기에 의한 30발의 폭탄 투하에 의한 하메네이의 관저 공습으로 그의 딸 사위 손주 며느리도 함께 사망했습니다. 압도적 화력으로 적국 수장을 제거함으로써 까불면 죽는다는 공포도 심어준 것이죠. 하메네이 일가 몰살 직전 마당에 나가 살아남은 차남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이란의 지도자로 옹립되어 세습 독재자가 됐습니다. 하메네이 참수작전이 최악의 경우 87세 하메네이가 57세 하메네이로 바뀌는 것일 뿐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란이 페르시아만 입구 폭 39km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어요.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나들고 있어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참수된 이란은 저항으로 맞섰습니다. BC 550년 키루스 대왕이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제국을 세웠습니다. 이란인들은 당시 인류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던 민족으로서의 자존심을 갖고 있습니다. 키루스 대왕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을 해방시켰고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했습니다. 히브리 성경이 이 이교도 왕을 신이 보낸 해방자로 기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항복을 원하는 이스라엘과 미국에게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이들은 메두사의 머리처럼 미리 지도자의 순번을 지정해놓고 죽음으로 맞서고 있는데요. 그러자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란 원유 수출의 핵심 거점인 하르그섬을 폭격했습니다. 석유 저장시설과 정유 인프라는 직접 건드리지 않았지만 방공기지와 군사시설을 초토화시켰죠. 그렇지만 이란은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등 미군 기지와 대사관이 있는 국가에 드론과 미사일을 쐈습니다. 전쟁이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자, 그럼 미국이 트럼프가 이란이 이렇게 저항할지 몰라서 전쟁을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말한 대로 이란의 핵개발이 위험해서 전쟁을 시작한 것일까요? 단지 그랬다면 이란보다 훨씬 더 핵개발을 완성한 북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한 것일까요? 어떤 뉴스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트럼프를 설득해서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가 권유해서 트럼프가 전쟁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미국이 트럼프가 그렇게 한두 사람의 꼬임에 의해서 전쟁을 벌일 정도로 무모하고 멍청할까요? 이러한 이야기는 국제정치와 글로벌 경제를 너무나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미국에는 그리고 트럼프에는 목을 뻣뻣하게 쳐들고 기어오르는 중국과의 싸움이 버겁습니다. 적어도 이 시대 지구촌을 지배하는 기축통화국 미국에게는 나름대로 용납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 있습니다. 특히 DDS의 함정을 마다하지 않고 그 영린을 건드리는 상대가 있습니다. 이 상대를 그냥 한 번에 끌어안치기에는 조금 만만하지 않지만 지금이 아니면 안 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 옛날 신흥 세력 아테네가 당시 지배 세력이었던 스파르타에 대들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났던 것처럼 1차 세계대전이 신흥 세력 독일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에 도전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역사는 반복되는 것인가 봅니다. 알다시피 미국은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로 통합패권을 가져왔습니다. 통합패권은 금융패권이고 당대 최고의 국가만이 가질 수 있는 세계 권력의 패권입니다. 미국에게 달러는 그렇게 세계를 호령하는 무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전했던 일본은 1985년 프라자 합의로 잃어버린 30년을 맞았고 1991년 소련도 해체되어 러시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이 중국몽과 1대1로를 내걸고
곳곳에서 미국의 영린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은 미국 국채가 담보로 활용되어 달러 유동성을 창출하기 때문에 미 국채는 글로벌 유동성 공급의 중심축입니다. 이게 금융 패권입니다. 기축통화국은 필연적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어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국채 증가가 불러올 수 있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됩니다. 따라서 무역 흑자국이 미 국채를 사주지 않으면 금융 시스템은 불안정해지고 구조적인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트래핀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중 패권 경쟁에 있는 중국은 미 국채를 지속적으로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에는 그 보유량이 1조 3천억 달러에 달했는데 2025년 12월에는 6,800억 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 금융 패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무역 적자를 국채 발행으로 메워야 하는 미국으로선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중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국의 스위프트망에 대항하여 CIPS를 만들었고 브릭스 국가들과 현지 통화 결제를 확대하고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CBDC를 1대1로 국가들과 브릭스 국가들에게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의 온갖 도전에 대응하여 중국이 장군을 부르면 미국이 멍군으로 받습니다. 미국은 달러의 신뢰를 미 국채와 연동시키는 방안을 찾아냅니다. 그 둘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완벽한 연결고리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달러와 1대1로 연동하도록 했죠. 또는 3개월 이내 미국 국채를 사도록 했습니다. 금에서 석유로, 그리고 이제는 석유에서 디지털 자산 코인으로 달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담보물이 시대에 맞춰 또 한 번 기가 막히게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와 이란 그리고 러시아에서 아주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가져옵니다. 사사건건 미국에 맞서는 중국이 저유가 전략으로 내부적으로는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떠받치려고 합니다. 이걸 끊어내는 일은 미국으로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죠. 그래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를 축출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수출하는 원유의 80%가 중국으로 향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중동 원유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숨통의 목줄 같은 곳이 호르무즈 해협인데요. 전 세계 바다로 실려나가는 원유의 20%가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해서 나갑니다. 하루에 거의 1700만에서 2000만 배럴에 해당하는 물량이죠. 이 해협을 통과해서 나가는 물량의 75%가 아시아로 나갑니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는 중국이 50%, 우리나라가 70%, 일본이 90%나 됩니다. 그런데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87.2%가 중국으로 갑니다. 그것도 위안화로 석유를 결제하는 위험한 불장난을 가장 대놓고 적극적으로 해온 나라예요. 심지어 중국이랑 25년짜리 전략적 협정까지 맺었어요. 이걸 그냥 두면 다른 나라들에게 선례가 됩니다. 페트로 달러에 도전하는 이런 도발을 미국으로선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중국은 지금 부동산 불황과 내수 소비 위축으로 디플레이션 상태에 있습니다. 35년 만에 4%대의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정도로 경기가 침체돼서 죽을 맛이죠. 그래서 최근에 인민은행이 국채 매입을 하면서 돈을 풀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저유가 에너지의 목줄을 재면 중국으로선 거의 국가적 재난 수준에 닥칠 것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 눈에 가시 같은 이란마저 박살내야 중국의 저유가 에너지 숨통을 옥죄고 에너지 패권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를 거의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있겠죠. 고유가에서 오는 물가 인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자동차로 움직여야 하는 미국인들에게 평소 2달러 전후 수준에서 움직이는 가솔린 값은 4달러를 넘으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이에요. 또한 이란은 중동 구조를 재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2020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수단, 모로코 등 일부 아랍 국가가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고 평화를 약속한 아브라함 협정을 맺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간에 아브라함 협정 2를 구상했었죠. 그러나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시아파 저항의 축, 하마스, 후티 반군, 헤즈볼라 등으로 인한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이란을 제압하여 이슬람과 유대교의 항구적인 화해를 시도하는 신중동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도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이 세계를 호령하는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세계의 무기를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앞에서 살펴본 금융 패권과 에너지 패권, 그리고 산업기술 패권입니다. 그런데 이중 금융 패권과 산업 패권이 중국에 의해서 흔들리니까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다 살려내려고 하는 중입니다. 금융 패권의 부활 카드가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이는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다른 챕터에서 여러 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전쟁으로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면 전 세계 원유 가격을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말했죠. 그것은 베네수엘라, 이란, 러시아로부터의 저유가 정책 전략으로 미국에 기어오르고 있는 중국을 주저앉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힐 빌리의 노래로 표현됐던 러스트 벨트의 옛날 산업 패권의 영광을 되살려낼 비장의 카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AI로 대표되는 기술 혁명입니다. 지금의 AI 열풍은 한두에 반짝하고 사라질 가벼운 IT 트렌드가 절대 아닙니다. 아마도 21세기 전체 산업 지도를 통째로 뒤바꾸어 놓을 핵심 중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이 AI 판에서 그야말로 상대를 압도하는 우위를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오픈 AI, 구글, 메타, 엔비디아, AMD, 스페이스X, 팔란티어, 엔스로픽 같은 기업들이 다 미국 국적입니다. 이 세 판을 짜는 룰메이커가 바로 미국이라는 얘기죠.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작전에서도, 이란의 하메네이 제거 작전에서도 이들의 AI가 활약을 했습니다. 미군 중부 사령부는 이번 이란 공격에서 AI 기업 팔란티어와 엔스로픽의 솔루션을 활용했습니다. 팔란티어의 데이터 플랫폼 고담은 위성 드론의 데이터를 융합해 실시간 그래프 기반 표적 분석을 통해 적의 자산, 지휘계통, 군수물자 동향에 관한 상황표를 제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란 혁명 수비대 군사시설과 지도부 은신처를 식별했고 방공망의 허점을 찾았습니다. 엔스로픽의 클로드는 팔란티어의 고담이 모은 정보를 읽고 워게임 시나리오 시뮬레이션을 가동해 공격 상황별 파급 영향을 확률적으로 도식화했습니다. 공습 실행 수시간 전까지 수만 가지의 공격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해 은신처와 급속 시점을 제시했습니다. 마지막 산업의 부활은 리쇼어링입니다. 리쇼어링은 해외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생산시설을 다시 미국으로 이전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미국의 공장은 거의 다 중국으로 이전했죠. 오랫동안 미국의 제조업 철강 생산, 석탄 생산의 중심지였던 북동부 오데오 주변의 공장지대 러스트벨트는 쇠락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오자 중국의 공장은 봉쇄됐고 세계의 공급망은 붕괴됐습니다. 물자 조달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리쇼어링은 미국 기업에 한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대만의 TSMC나 일본의 토요타, 우리나라의 삼성, SK하이닉스, 현대차 등도 미국의 공장을 지어야만 했습니다.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4배 수준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AI를 중심으로 하는 최첨단 기술 패권을 독식해버리고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할 막대한 에너지원과 핵심 제조 공장들을 싹 다 미국 본토 안에 때려 박으려고 하고 있죠. 이 세계의 거대한 축, 코인으로 부활시키는 금융 패권과 AI와 공장으로 재건하는 산업기술 패권을 결합해보면 미국이 이란을 때려서 에너지 패권까지 가져와야 되는 절대적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상 왜 트럼프는 이란과의 전쟁에 뛰어들게 됐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에는 더욱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